내용을 지배하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 스타브로긴인데요. 스타브로긴을 이야기하기 위해 1회차에서 바르바라 부인과 스테판 베르호벤스키의 인물 형상화가 밑밥을 깔듯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제 2회차에서 도스토예프스키 문학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일컫는 스타브로긴이 등장합니다. 악령은 군주정치 끝 무렵인 제정 러시아의 절망하는 청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작품의 어려움과 무게에도 불구하고 악령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읽을 때가 더 재미있다고들 합니다. 9. 한때 이 거리에서는 우리들의 서클이 방종한 사상과 음탕과 무신론의 온상이라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다. 이 평판은 어느새 확고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낱 극히 소박하고 온건하고 완전히 러시아식인 유쾌하고 자유로운 한담을 나눌 뿐이었다. 고급 자유주의 및 고급 자유주의자, 즉 어떠한 목적도 갖지 않는 자유주의자란 오직 러시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는 온갖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자기는 이상의 선전이란 최상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의식도 필요했다. 그 밖에도 누구와 함께 샴페인 술잔을 비워야 할 필요도 있었고 또 술을 마시면서 러시아며 러시아의 정신이며 일반적인 신이며 특히 러시아의 신이며 하는 데 대해서 쾌활한 사상을 교환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러시아식 추잡스러운 일화를 100번이고 되풀이해야 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또 시중의 험구나 소문을 사양치 않았다. 그리고 준엄하고 고상한 도덕적 선고를 내릴 때도 있었다. 때로 우리는 일반 인류에 관한 화제에 몰두하여 유럽과 인류의 미래 운명을 논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전제 정치를 겪은 후에 프랑스는 단번에 제2류의 국가로 몰락할 것임에 틀림없으며 그것도 급속도로 쉽게 실현됨에 틀림없다고 극히 교권적인 태도로 예언하기도 했다. 법왕 따위는 통일된 이탈리아에 있어서 한낱 대승정에 불과하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들 사이에서는 규정되어 있었다. 또 휴머니즘과 공업과 철도의 시대인 우리 세기에 와서는 이 천년 이래의 모든 문제도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아무튼 러시아의 고급 자유주의자에게는 이밖에 달리 취할 태도란 있을 리 없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가끔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 솜씨는 아주 훌륭한 것이었으나 다소 추상적인 감도 없지 않았다. 그는 가끔 우리의 역사 발전에 기여한 청년 시대의 친구들에 대하여 회상하곤 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의 태도는 감격과 공경의 어조로 일관하였지만 다소 선망의 내색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아주 지리해질 경우엔 피아노의 명수인 유테인 람신이 한 곡조 탔고 그 막간을 이용하여 돼지의 울음소리라든가 천둥소리라든가 어린애가 태어날 때 응아하는 소리를 흉내내곤 했다. 그는 이 일 때문에 불려온 친구였다. 또 모두 만취되었을 경우에는 기분이 최고조로 달하여 떠들어대면서 람신의 반주로 마르세이즈를 합창하기도 했다. 노래를 제대로 부르기나 했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농노 해방령이 내려진 저 2월 19일의 위대한 날을 우리는 열광적으로 맞이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날을 위해서 축배를 들어왔던 터였다. 이것은 훨씬 전의 일이어서 그때에는 아직 샤토프나 비르긴스키도 없었으며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만 해도 아직 바르바라 부인의 집에서 같이 살던 때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날을 맞이하기 전 얼마 동안을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약간 어색한 투가 있기는 하나 어떤 자유사상가인 구지주의 작품임에 틀림없는 한 식기를 흥얼흥얼 웃고 다녔다. 농민들이 간다. 도끼를 들고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을 것만 같아.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대강 이런 종류의 시였던 듯 싶다. 바르바라 부인이 한 번은 이것을 엿듣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소리 지르고 골이 잔뜩 나서 나가버리고 말았다.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리푸치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심술궂게 말했다. 만일 이전의 농노들이 실제로 기쁨에 도취한 나머지 지주나리들에게 무슨 불손한 짓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구먼요. 그리고 그는 집게손가락을 자기 목에다 갖다 대고 싹 자르는 신용을 했다.
여보게 친구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부드러운 말씨로 대답했다. 그는 집게손가락으로 목을 자르는 신용을 하였다. 이건 우리 지주들에게나 또 우리들 일반에게나 조금도 이익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주게. 우리의 머리라는 건 무엇보다도 이해력을 방해하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없이는 무엇 하나 만들 수도 없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은 이 칙령이 선포된 날 리푸친이 예언한 것처럼 무슨 비상사태가 돌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부기에 둔다. 그들은 죄다 소위 러시아통, 러시아 국민통입네 하고 자처하는 자들이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위대한 날의 전날 밤 돌연 바르바라 부인한테 제발 외국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요컨대 불안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날은 무사히 지나가 버렸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입술에는 그 오만한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그는 우리들을 불러다가 러시아 사람 일반의, 특히 농민의 특성에 대하여 몇 가지 탁견을 토로했다. 우리는 성미 급한 버릇대로 우리 농민에 대해서도 일을 너무 서둘렀네. 하고 그는 자기류의 탁견에 결론을 맺었다. 우리는 그들을 일대의 유행하로 만들고 말았어. 몇 해 동안은 모든 문학자들도 그들을 마치 새로 발굴해낸 귀중품처럼 대해왔네. 우리는 이 투성이의 머리 위에 월계관을 씌워준 셈이지. 러시아의 농촌이 1000년 동안에 우리에게 준 것은 오직 농촌무용 꼬마린스키 하나뿐이라네. 우수하고 순 러시아적이고 게다가 예지도 구비한 한 시인이 처음으로 무대 위에 선 위대한 프랑스 여배우 라실리를 한번 보자마자 나는 라셀리를 한 사람의 농부와도 바꾸지 않으련다 하고 외쳤거든. 나는 라셀리 한 사람과 바꾸는 정도라면 러시아의 전 농민을 내주겠다고 한술 더 뜨겠네. 지금은 보다 냉철하게 사물을 관찰하고 러시아 고유의 타르 냄새와 황후의 꽃다발 향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기야. 리푸치는 곧 이에 동의했으나 풍조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본의를 꺾어서라도 농민을 찬양해야 하며 상류사회의 부인들까지도 농민소설 안톤 고레무이가를 읽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양이며 또 그중에는 파리로부터 일부러 러시아에 있는 관리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제부터는 농노들을 가능한 한 보다 인간적으로 대우하라고 타이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마치 고의로 꾸민 듯이 농민운동의 지도자 저 안톤 페트로프에 대한 소문이 퍼진 직후 스코브레시니크에서 겨우 15베르스타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우리 현 어느 곳에서 기괴한 사건이 발생해서 당국자는 당황한 나머지 군대까지 파견한 적이 있었다. 이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걱정은 대단해서 우리들까지도 겁이 났다. 그는 클럽에서 군대가 더 필요하니 인근의 군에 전보를 쳐서 더 불러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고 또 지사에게로 달려가 자기는 여기에 아무런 관계도 없노라고 맹세를 하기도 했고 옛일을 가지고 자기를 이 사건에 말려들게 하지 말아줄 것과 자기의 이 신고를 빼츠르부르크의 관계당국에 지체 없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난 것은 좋았지만 나는 그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아주 질리고 말았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3년쯤 지난 후에 사람들은 저마다 국민성을 이야기하게 되고 소위 여론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이때 또다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조소했다. 제군 하고 그는 일장에 설교를 했다. 우리의 국민성은 비록 지금 여러 신문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건 겨우 소학교 시절에 불과하네. 거 무슨 독일 학문을 기초로 한 빼찌르 슐레인가 하는 곳에 웅크리고 있을 따름이지. 독일어 책을 펴놓고서 열심히 변함없는 독일어의 학가를 암기하고 있는 거라네. 그래서 독일인 선생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성을 무릎 꿇게 하여 벌을 줄 때도 있는 거야. 그 독일인 선생은 칭찬할 만하기도 하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모든 것이 구태연하지 않나. 말하자면 신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는 거라네. 내 생각으론 우리 신성한 러시아를 위해선 그것으로 충분하네. 게다가 이 슬라브주의니 국민성이니 하는 따위는 모두가 새로운 것이 되기에는 너무 진부한 것들이거든. 구태여 국민성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지주들이나 더욱이 모스크바의 지주들의 클럽 안에서 고안해낸 것 이외에는
결코 다를 리가 없는 현상에 불과하지. 물론 나는 12세기 이고리공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시켜둬야 할 것은 만사가 안일해서 생겨난다는 점일세. 러시아에서는 모두가 선하건 악하건 이 안일에서 생겨난 것이라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러시아의 독특하고도 지주적이며 교양이 있고 우아하면서도 다정한 그리고 변덕스러운 이 안일 속에서 생겨났다는 얘길세. 나는 3만 년 동안이라도 이 사실을 단언함에 주저하지 않겠어. 도대체 우리 러시아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국민이라네. 그런데 뭐 때문에 저 친구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기나 한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생겨났다는 여론 따위를 짊어지고 떠들썩하는 건지. 하나의 의견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노력, 자기 자신의 노력과 사업에 대한 창의와 자기 자신의 실험을 필요로 한다는 걸 도대체 저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 무엇이든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는 법이라네. 노력하고 노력하면 자연히 자기의 견해도 갖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한사코 노력하려 들지 않으니까 우리들 대신 노력해온 자들이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네들의 의견을 갖다 주는 거라네. 그들은 다름 아닌 유럽인 독일인들이지. 말하자면 200여 년이나 우리들의 선생 노릇을 해온 자들의 견해를 갖게 되리라는 얘길세. 러시아란 나라는 노력하지 않고 독일인의 도움 없이 우리의 자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가사의한 존재야. 내가 경종을 울리며 노력하라고 외쳐온 지는 벌써 20년이나 되네. 나는 이 경고를 위해서 나의 전 생애를 바쳐왔으며 어리석게도 그 보람을 믿었던 것이지. 이젠 믿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경종을 울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끝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경종을 울릴 생각이네. 사람들이 내 조종을 울릴 때까지 나는 종치는 줄을 붙들고 있겠어. 우리는 오직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의 말에 자아를 잃고 힘껏 박수갈채를 보냈다. 지금도 이러한 사랑스럽고 이성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진부한 러시아식 엉터리 헛소리가 이 주변에서 노상 울리고 있지 않을까. 우리의 지도자는 신을 믿고 있었다. 왜 여기서는 모두들 나를 무신론자로 낙인을 찍었는지 모르겠어. 하고 그는 가끔 말했다. 나는 신을 믿고 있어. 그러나 분간해둘 필요는 있지. 나는 다만 나의 내부에 있어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물로만 신을 믿는 거야. 나는 우리 집의 하녀 나스타시아나 어떤 지주 모양으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신을 믿을 수야 없지. 저 우리의 친애하는 샤토프처럼 믿을 수도 없어. 아냐, 샤토프는 별도지. 그는 모스크바의 슬라브주의자처럼 마지못해 믿고 있으니까. 기독교로 말하자면 나는 충심으로 여기에 존경의 감정을 안고 있네. 나는 기독교도는 아니야. 오히려 저 위대한 괴테나 고대 히라빈 같은 옛 이교도에 가깝지. 그것은 기독교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이유가 되네. 조르주 상드가 자기의 탁월한 작품 속에서 장황하게 지적한 대로야. 또 예배니 재개인이 그 밖에 자젤구레한 것에 이르기까지 간섭을 받아야 하며 또 내가 아랑곳해야 할 이유는 뭔가. 여기서 밀고자들이 뭐라고 소란을 피워도 나는 제수익 교도가 될 생각은 없네. 47년의 일이지. 외국에 있던 벨린스키가 고골리에게 저 유명한 편지를 띄워 고골리를 무슨 묘한 신 따위를 믿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지.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고골리는 이 귀절을 읽고 그리고 편지 전부를 읽어버렸을 때의 그 순간보다 더 희극적인 경우를 나는 상상할 수도 없네. 그러나 농담은 그만두고 어쨌든 나는 그 일의 본질에 동의하므로 이렇게 깨우쳐 말해주고 싶어. 이러한 사람들일수록 참된 인간이었다고. 그들이야말로 자기의 국민을 사랑할 줄 알았고 국민을 위해서 괴로워할 수 있었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필요할 때에는 자기 국민에게 접근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류의 관념에 대해서는 결코 가짜 없다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던 거라네. 실제로 벨렌스키는 소식 버터나 완두와 물을 섞은 조림에서 구원을 찾을 수 없었지. 그러나 여기에 샤토프가 뛰어들었다. 당신이 말씀하신 사람들은 한 번도 국민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괴로워한 적도 없고 무엇 하나 희생한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런 것을 상상했다 해도 그건 그들 자신의 즐거움에 불과했어요.
그는 눈을 아래로 내리뜬 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의자에서 몸을 뒤틀며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그들이 국민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인가?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부르짖었다. 오, 그들은 러시아를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아닙니다. 러시아도 국민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샤토프도 두 눈을 번뜩이며 부르짖었다. 아무도 자기가 모르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러시아 국민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도 그들과 같은 축에 끼지만 손가락 사이로 러시아 국민을 내다본 겁니다. 벨렌스키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건 고골리에게 보낸 바로 그 편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벨렌스키는 우화 작가 끄르일로프의 호기심 많은 사람처럼 동물원에 가서도 코끼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유독 딱정벌레처럼 프랑스 사회주의자에만 정신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프랑스 사회주의자를 짊어지는 데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벨렌스키는 당신들 중에선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당신들은 국민을 전혀 바라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경멸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국민이라는 말을 단순히 프랑스 국민, 그것도 다만 파리의 시민뿐이라고 해석하고 러시아 국민이 파리장 같지 않다고 부끄러워했던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숨길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적나라한 사실입니다. 사실 국민을 갖지 않는 자는 신도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정확히 단언하지만 제 나라 국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과의 연락을 상실한 사람은 그와 동시에 국민적 신앙도 잃어버리고 무신론자가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법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것은 실제로 증명되고야 말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당신들이나 우리들 전부가 모두 비열한 무신론자이거나 무관심하고 방종한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조금도 당신을 예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개 이런 류의 독백을 늘어놓은 후 샤토프는 불현듯 모자를 잡아채어 그대로 문 쪽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다. 이제는 만사가 끝났다. 자기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와의 교유는 아주 영원히 끝장이 났다고 굳게 믿어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럴 적마다 항상 이쪽은 적시에 그를 멈춰 세우곤 했다. 자, 그만 우리도 화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샤토프, 자네도 그 재미있는 의견을 속 시원히 다 털어놨으니까. 하고 그는 잠옷 부드럽게 안락 의자에 앉은 채로 샤토프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하곤 하는 것이었다. 무뚝뚝하면서도 부끄럼 잘 타는 샤토프는 부드러운 말과 행동 거지에는 딱 질색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거친 사내 같아 보이지만 속마음은 무척 델리키트한 데가 있었다. 시종 도를 넘는 일만 하였지만 우선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당사자였다. 이렇게 청하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말에 대해 그는 입속에서 무어라 웅얼거리며 제자리에서 곰처럼 두 발을 뭉개다가는 그만 희죽 웃고 모자를 옆에다 내려놓고 만다. 그리고 지그시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제 의자에 가서 앉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을에 술이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과거에 활동한 아무개를 기념하자든가 하면서 적당히 축배를 높이 들어올리는 것이었다. 제2장 해리 왕자 혼담 1.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애착을 느끼는 건 못지않게 바르바라 부인이 마음을 쏟고 있던 또 하나의 인물이 이 세상에 있었다. 그것은 그 여자의 외아들 니콜라이 브세블로도비치 스타브로긴이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교육자로서 초빙되어 온 것도 그를 위해서였다. 소녀는 그 당시 8살이었다. 경조부박한 아버지 스타브로긴 장군은 그때 이미 소년의 마마와 별거하고 있었으므로 이 어린아이는 오직 그 여자의 배려 속에서 성장했다. 여기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장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소년으로 하여금 그에게 졸졸 따르도록 만든 솜씨이다. 더욱이 그 비결은 그 자신도 어린애라는 점에 있었다. 그때 나는 아직 이곳에 없었지만 그는 줄곧 진실한 친구를 아쉬워했다. 그래서 이 꼬마를 서슴지 않고 자기의 친구로 삼아버렸다.
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으므로 그들 사이에는 아주 조그마한 간격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줄곧 10살인가 11살밖에 되지 않은 자기 친구를 한밤중에 일부러 깨워 일으켜서 상처받은 자기 감정을 눈물을 흘리면서 피력하기도 하며 집안만의 비밀을 털어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적마다 그들은 그런 일을 차마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랑곳 없이 서로서로 상대편의 품속에 몸을 던지고 흐느껴 울곤 했다. 소녀는 어머니가 자기를 몹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어머니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는 적이 의심스러워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을 상대로 그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고 또 아예 간섭을 하는 때가 드물었지만 소녀는 집요하게 자기를 뒤쫓고 있는 어머니의 시선을 항상 병적으로 자기 몸에서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르바라 부인은 제 자식의 교육과 정신 수양에 대해서는 일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일임했던 것이다. 그때는 부인도 그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 교육자가 자기 제자의 신경을 다소 약화시켰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16살이 되어 학습원에 들어간 니콜라이는 빈약한 체구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이상하리만큼 말이 없고 곧잘 생각에 잠기는 소년이었다. 훗날 그는 보기 드문 완력가가 되었지만 이 두 친구가 밤중에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부질없는 가정 안의 비밀담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는 상상도 나움직한 것이다. 이를테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소년의 가슴속 깊숙한 곳에 금지된 감정선을 건드려 막연하나마 저 영원하고 신성한 우수의 감각을 처음으로 불러일으킨 셈이다. 특출한 영혼의 소유자는 한번 이 영원한 우수를 맛보면 다시는 값싼 만족감과 바꾸려 들지 않는 법이다. 그뿐인가 아무리 근본적인 만족이 있다 해도 오히려 이 영원한 우수 쪽을 더 존중하는 열애자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약간 늦은 감이 없지도 않지만 이 제자 스타브로긴과 선생을 따로 떼어놓는 것은 잘한 일이었다. 학습원에 들어가서 처음 한두 해 동안은 이 청년도 방학 중에 고향으로 찾아오곤 했다. 바르바라 부인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페체르부르크에 체류 중일 때 그는 가끔 어머니가 베푸는 문학회에 참석하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구경을 하기도 했다. 말수는 여전히 적은 편이었으며 여전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청년이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는 옛날처럼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대했으나 어딘가 다소 자중하는 기색이 엿보여 고상한 화제나 추억담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졸업을 하고 나서 그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군무에 따랐다. 그리고 얼마 후엔 청년들이 동경에 맞지 않는 근위기병연대의 장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에게 군복 입은 모습을 보이려고 집에 들르는 일도 없었다. 또 페체르부르크로부터 집에 편지를 보내는 일도 드물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농노해방의 개혁 이래 영지로부터의 수입이 점점 줄어서 처음에는 옛날에 반도 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만은 아낌없이 아들에게 붙여주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한 덕분에 적지 않은 돈을 저축했던 것이다. 부인은 아들이 페체르부르크의 상류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무척이나 애타게 바랐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장래에 유망하고도 부유한 이 청년 장교가 반드시 획득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사실 그는 어머니가 감히 꿈도 못 꿀 만한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바르바라 부인의 귀에는 아주 기괴한 소문이 들려오게 되었다. 갑작스레 이 청년이 어딘가 정신 이상이 되어 방탕을 일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도박을 한다든가 포금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야수와 같이 방종해졌다는 것이다. 경마용 말을 타고 달리다가도 행인을 차버리고 그대로 지나쳤다든가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교계의 어느 귀부인을 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했다든가 하는 야만적인 행위에 대한 소문이 빈번히 퍼져왔다. 이런 일들 속에는 무엇인가 지나치도록 노골적이고 추악한 점까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몹시 포악해져서 함부로 싸움을 걸며 모욕의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남을 모욕한다는 것이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걱정도 했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슬퍼하기도 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이것이 지나치게 풍부한 육체 조직의 최초의 흉포한 발현에 불과해서 곧 바다처럼 잔잔해질 것이며 이 사건은 섹스피어가 쓴 해리 왕자가 폴스타프나 포인스나 퀴클리 부인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라고 부인을 위로했다. 바르바라 부인도 이번만은 요즘에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언제나 하던 것처럼 바보 같은 소리 하고 고함을 지르진 않았다. 오히려 귀가 솔깃하여 열심히 듣고 나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달라고 청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손수 섹스피어의 책을 꺼내다가 비상한 주의력을 경주하여 이 불후의 명작을 정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도 부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 속에는 그리 많은 유사점도 없었던 것이다. 부인은 자기가 보낸 몇 장의 편지에 대한 답신이 오기를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초조하게 기다렸다. 답장은 지체 없이 왔다. 그리하여 운명적인 소식이 곧 알려지게 되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해리 왕자는 일시에 2차례의 결투를 해치웠다는 것이다. 더욱이 2차례 다 그에게 죄가 있었다. 상대편 중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다른 한 명은 불구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마침내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그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과 동시에 일개병졸로 강등되어 어느 보병연대에 좌천 발령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 지워지긴 했지만 그것도 특별히 관대한 조치였다고 한다. 1863년에 그는 다시 명예를 회복했다. 빛나는 전공으로 십자훈장을 받았고 하사관이 된 다음 어떻게 된 셈인지 금방 장교로 복임되었던 것이다. 이동안 줄곧 바르바라 부인은 청원서와 애원하는 편지를 아마 수백 통이나 수도로 보냈을 것이다. 부인은 이러한 비상한 경우에는 얼마쯤 자기를 굽히고 드는 것을 사양치 않았다. 복권이 된 후 청년은 돌연 제대를 했으나 스쿠볼의 시니크로 돌아오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도 아주 그쳐버렸다. 여러 군데로 수소문한 결과 마침내 그가 다시 빼제르부르크에 와 있긴 하지만 예전의 사교계와는 아주 발을 끊고 어디엔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이상한 사회 속에 생활하며 빼제르부르크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와 같은 패들과 사귀고 있다고 했다. 장화도 신지 못한 하급 관리들이나 점잖지 않게 사람의 소매를 잡고 동량을 정하는 제대군인, 아니면 주정뱅이 따위와 어울려 다닌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친구들의 누추한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어두침침한 동굴 속 같은 빈민굴에서 밤낮을 보내기도 하며 어둡고 인기척도 없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 의기침체하여 남루한 옷을 걸치고 돌아다닌다는 것을 탐문해냈다. 더욱이 이런 일은 그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돈을 청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자기의 조그만 영지가 있었던 것이다. 수입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그가 어떤 삭소니 태생의 독일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스타브로긴 장군의 옛 토지였다. 마침내 어머니의 절실한 간청에 의해 해리 왕자는 우리 도시에 나타났다. 이때 처음으로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여태까지 그를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25쯤 된 매우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의 아름다움은 무척 나를 놀라게 했다. 내가 예상하기로는 그는 방탕에 몸을 망쳐서 옆에 닿기만 해도 보둑한 냄새가 금방 풍길 것 같은 그런 사내의 인상인 듯 싶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여태껏 내가 보아온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우아한 신사였다. 그는 아주 깔끔한 복장에다가 세련된 예의범절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몸가짐을 지니고 있었다. 놀란 사람은 나 하나만이 아니었다. 온 마을이 들썩거렸다. 물론 그들도 스타브로긴의 내력을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더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그들이 전하는 소문이 거의 반까지는 사실이었다는 점이다. 마을의 기부인들은 이 새로운 손님 때문에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칼로 싹 잘라놓은 듯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한 편은 그를 신처럼 숭배했고 다른 쪽은 그를 원수처럼 증오했다. 그러나 두 편 다 그 때문에 정신이 없기로는 마찬가지였다. 저분의 심중에는 꼭 어떤 숙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하고 즐거워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여자들은 그가 살인을 했다는 사실에 몹시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그가 아주 상당한 교육을 받았으며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환히 알고들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그리 많은 지식이 필요치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는 아주 흥미있는 생활의 근본 문제를 논의할 능력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한한 것은 그 논조가 매우 용의주도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언급해 두지만 그가 우리 도시에 온 첫날부터 사람들은 그를 대단히 두뇌가 치밀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는 별로 말은 안 했지만 그런대로 품위가 있었고 놀라우리만치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담이 컸고 자신만만했다. 마을의 멋쟁이들은 그를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며 그 앞에서는 완전히 콧대가 꺾이고 마는 것이었다. 그의 용모 또한 나를 놀라게 했다. 새까만 머리털, 침착하고 밝은 두 눈, 묘하게 부드럽고 하얀 안색, 지나치게 선명하고도 깨끗한 볼의 홍조, 진주알 같은 잇몸, 그리고 산호를 연상케 하는 입술.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화폭 속에 그린 미남자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듯한 얼굴 같기도 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가면을 연상케 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러한 일면 비상한 육체적 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들 있었다. 키는 큰 편이라고 할 만했다. 바르바라 부인은 그를 자랑스럽게 쳐다보았으나 그 표정에는 항상 불안의 그늘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이 마을에서 한 반년쯤 무기력하고 조용하게, 즉 지나치게 침울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사교계에도 얼굴을 내밀었고 이 지방의 모든 에티켓을 지키는 데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현지사와는 아버지 쪽으로 친척벌이 되므로 그는 지사댁에서 가까운 일가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이 맹수는 돌연 발톱을 드러내고 말았다. 여기서 말머리를 돌려 잠깐 언급해 두거니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전 현지사 이반 오시포비치는 다소 시골 아낙네를 닮은 점이 있었다. 그러한 사실은 그가 일다운 일을 조금도 하지 않고도 꽤 오랫동안 우리 현에서 지사 자리에 눌러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손님을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그 접대하는 솜씨가 범상치 않은 점으로 보자면 그는 요새처럼 말 많은 세상에 지사 노릇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세월 좋던 때의 귀족단장 편이 더 어울렸을 것이다. 이 마을에서도 실상 우리 현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바르바라 부인이라고들 연방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물론 이것이 빈정대기 위한 말이고 사실은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신랄하게 부질없는 소문을 퍼뜨렸지만 사실은 정반대로서 바르바라 부인은 사회 전체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고상한 일에서 물러나 최근 몇 해 동안 자기의 거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고상한 사회사업 대신에 부인은 갑자기 집안일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2, 3년 동안의 영지로부터의 수입을 거의 옛날과 같은 정도로 만들어 놓았다. 빼제르부르크로의 여행, 잡지 발간 계획 등의 예전의 시적인 충동 따위는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부인은 저축을 시작하여 몹시 인색해졌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조차 다른 집에서 거처하도록 허락하여 곁에서 멀리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자신도 원해온 바였고 온갖 구실로 그 여자에게 졸라왔던 터였다. 점점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부인을 산문적인 여자라거니 좀 빈정대서 나의 산문적인 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농담은 적당한 순간을 택하여 극히 조심스러운 말투로 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 부인에게 있어서 내 자식이 돌아온 것은 마치 새로운 희망, 나아가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공상의 출현같이 느껴졌음을 우리들 모두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누구보다도 가장 이것을 감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내 자식에 대한 부인의 강한 열정은 그가 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에서 성공을 했을 무렵부터 시작되어 특히 그가 병졸로 강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순간부터 더욱 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부인은 그를 두려워했음이 명백했고 그 앞에 나서면 마치 노예와도 같았다.
자신으로서도 도저히 이렇다고 말할 수 없는 막연하고 신비로운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태가 눈앞에 띌 만큼 뚜렷했다. 부인은 여러 번이나 니콜라스를 눈에 띄지 않게 집요하게 응시했다. 그 무엇인가를 상상하며 수수께끼라도 풀어보려는 듯. 그러자 갑자기 맹수는 그 발톱을 드러냈다. 2. 우리의 왕자는 갑자기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두세 가지 용서 못할 폭행을 자행했다. 더욱이 그 방법도 여태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흔히 쓰이는 방법과는 비슷한 점을 찾아볼 길 없는 아주 괴이적은 어린애 같은 짓이어서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마을 클럽에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노인네들 중 한 사람인 표트루 파블로비치 가가노프라는 상당한 연배로서 꽤 공로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한 가지 말끝마다 흥분해서 천만에 내 코를 잡아 끌고 다닐 수는 없을 거요 하고 말하는 죄 없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버릇이었고 대견스러운 것도 못되었다. 그러나 언젠가 클럽에서 어떤 요란한 문제를 논하고 있던 중 그 주위에 모여있던 일단의 클럽 회원을 향해 그만 이 상투어를 입 밖에 내고 말았다. 그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혼자 서 있던 니콜라이는 불쑥 가가노프에게로 다가가서 뜻밖에도 그의 코를 두 손가락으로 꽉 붙들고 방 안을 두세 걸음 질질 끌고 갔다. 그가 가가노프에게 어떤 원한이 있을 리는 만무하므로 이것은 순전히 심술궂은 어린애의 장난이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도저히 용서 못할 행동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후에 사람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른 바로 그 순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했다. 물론 이것은 한참 후에 기억해내고 종합한 말들이었다. 처음에는 모두 격분한 나머지 제2의 순간만을 생각해냈다. 이때 그는 확실히 무엇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당황하기는커녕 심술궂고 통쾌한 미소를 띄우면서 후회하는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무서운 소동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그를 애워쌌다. 니콜라이는 누구에게도 말문을 열지 않은 채 아우성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더니 이리저리 몸을 획획 움직이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드디어 그는 문득 다시 골똘히 생각했었다는 듯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나서 성큼성큼 자기가 모욕을 준 표트로 가가노프에게로 다가가서 유감이라는 듯 재빠른 말씨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당신은 물론 용서해 주시겠죠. 저는 갑자기 왜 그런 충동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런 조잡스런 사과의 말은 또다시 새로운 모욕이 되었다. 고함 소리는 더욱 커졌다. 니콜라이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나가버렸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그 추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게다가 언뜻 보기엔 미리 계획되고 고의적인 추행처럼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이 마을 사교계 전반에 대해 극히 불손한 모욕을 주기 위해서 계획되었다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해석했던 것이다. 그래 우선 제1착으로 일동은 스타브로긴을 클럽에서 제명해버렸다. 그 다음에는 클럽원 전체의 이름으로 현지사에게 그에게 위임된 행정상의 권한을 가지고 지체 없이 공식적인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유해한 난폭자, 서울서 굴러먹던 호전한을 제재함으로써 이런 종류의 폭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마을의 신분 있는 계급의 평안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요지의 청원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이때 어린애다운 분노를 참지 못하여 스타브로긴도 무슨 법의 제재를 받게 될는지도 몰라 하고 덩달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일동은 바르바라 부인에 대한 일도 있고 해서 지사를 한번 콱 쑤셔주려는 심사에서 이런 문구를 마련했던 것이다. 어떤 쾌감까지 느끼면서 여러 가지 사족을 덧붙이기도 했다. 때마침 지사는 일부러 그러기라도 한 것처럼 그때 마을에 없었다. 그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한참 재미 볼 나이에 그만 얼마 전에 가부가 되어버린 어느 재밌는 여자의 집으로 어린애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떠났던 것이다. 그녀는 임신 중에 남편과 사별했다. 그러나 그가 곧 돌아오리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모욕을 당한 명사 가가노프를 위해 마치 개선식이라도 벌이듯이 수선을 피웠다. 그를 끌어안고 키스하기도 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그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드디어는 동조자를 모집하여 그의 명예를 위한 오찬회를 열자는 계획까지 꾸몄었지만 그것만은 그만두어 달라고 그가 강경하게 간청했기 때문에 중지되고 말았다. 그는 뒤늦게나마 사람이 코를 잡혀서 끌려다녔다는 것이 뭐 축하까지 할 일은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가? 이 마을에 누구 하나도 이 기괴한 행위를 정신착란에 의한 치행 증세와 결부시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고 보면 니콜라이처럼 영리한 사람에게서 그런 행위가 있었으면 하고 은근히 기대하는 심정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도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여태껏 모르겠다. 더구나 그 후 얼마 안 되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일동의 마음을 진정시킨 것처럼 생각되었음이 사실이다. 한 가지 더 첨부해두겠다. 4년이 지난 후에 이 클럽 사건에 관한 나의 신중한 질문에 니콜라이는 양미간을 찡그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때 나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앞질러서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들 모두가 이 서울서 굴러먹던 호전한에게 한결같이 중호심을 폭발시켰다는 사실 또한 흥미있는 일이었다. 일동은 그 사건 속에서 그가 사교계 전체를 단번에 깔아뭉개려는 도도한 생각으로 미리 어떤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를 몹시나 잡고 싶어 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아무에게도 친절히 대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모든 사람을 무장시켜서 자기와 대결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쓴 것이었을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그는 한 번도 누구와 언쟁을 한 일이 없었다. 누구 하나 모욕한 사람도 없었다. 그 은근한 태도란 그런 속에서 쏙 빠져나온 기사와 같았다. 아마 그의 그런 긍지 있는 태도가 미움을 불러일으켰던 모양이다. 처음에는 그를 거의 우상처럼 떠받들던 부인들도 이제는 남자들보다 한술 더 떠서 그를 비난했다. 바르바라 부인은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다. 부인이 나중에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고백한 바에 의하면 자기는 벌써 반년 전부터 매일처럼 바로 이와 똑같은 것을 예상하고 불안해 왔었다고 했다. 이것은 생모의 고백으로서 주의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기어이 시작됐구나 하고 부인은 전율하면서 생각했다. 클럽에서 벌어진 그 운명적인 사건이 있은 다음 날 부인은 조심스럽고도 단호한 태도로 아들의 설명을 종용했다. 그러나 그 결심이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련한 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려서 줄곧 몸을 떨고 있었다.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운 부인은 아침 일찍이 의논하기 위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숙소로 달려가 거기서 그냥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부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다. 부인은 니콜라스가 설명은 못해줄 망정 어떤 이야기라도 해주기를 바랐었다. 항상 어머니에게 은근하고도 공손한 니콜라스는 미간을 약간 찌푸렸으나 어머니의 말씀을 몹시 진지한 태도로 듣고 있다가는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는 휙 나가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마치 고의적인 듯이 그는 새로운 스캔들을 빚어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먼저에 비해 훨씬 미미하고 평범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기분 탓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극도로 자극시키고 말았다. 다름이 아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친구 리푸친에게 차례가 돌아왔다. 그는 니콜라이와 어머니와의 대담이 끝난 바로 직후 그를 찾아와서 오늘은 자기 처의 생일날이므로 저녁 식사에 꼭 참석해 주십사고 간곡히 청하였던 것이다. 바르바라 부인은 오래전부터 자기 아들이 이런 저속한 자들과 교제를 가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감히 뭐라고 말을 꺼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니콜라이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이 마을의 삼류 계급, 아니 더 낮은 부류들과 어울려 사귀고 있었다.
그러나 워낙 벌써부터 그런 경향이 있어온 터였으므로 별 도리가 없었다. 그는 리프친 당사자와는 꽤 자주 만나온 터였지만 그 집을 방문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지금 리프친이 자기를 초대하는 것은 며칠 전의 클럽 사건 때문이라고 여겼다. 리프친은 이 지방의 자유주의자로서 요전번 경우에 아주 황홀해져서 클럽의 늙은이들에게는 그런 대우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니콜라이는 웃으면서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손님은 많이 모였다. 생김새는 누추했으나 꽤 요란한 친구들이었다. 자부심이 강하고 셈이 많은 리프치는 1년 통틀어 2번밖에는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 2번의 초대일만은 돈을 아끼지 않았다. 상객인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병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차가 나오고 풍부한 안주감과 보드카가 나왔다. 세 군데의 탁자에서는 카드놀이가 벌어졌고 젊은이들은 야식을 기다리는 동안 춤을 추기 시작했다. 니콜라이는 리프친 부인을 상대로 2번쯤 춤을 추고 나서 나란히 앉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며 상대방을 웃겼다. 그녀는 그 앞에서 몹시 수줍어하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였다. 그러다가 그녀의 웃을 때의 모습이 아주 귀엽다는 것을 알아채자 그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실컷 그 단맛이라도 빨듯이 입술에다 연달아 3번이나 거리낌 없이 키스를 했다. 이 불쌍한 부인은 놀란 나머지 그만 기절해버렸다. 니콜라이는 모자를 집어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그녀의 남편에게로 다가가서 똑바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 자신도 당황한 듯이 빠른 어조로 화내지 마시오 라고 중얼거리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리프치는 그의 뒤를 쫓아서 현관까지 가서는 손수 외투를 그의 손에 옮겨주고 계단에서 목례를 하면서 그를 배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튿날 이 비교적 죄 없는 사파의 진수에 재미있는 후일담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리프친을 존경하게까지 되었다. 그가 그 존경을 10분 교묘하게 이용했음은 물론이다. 이튿날 아침 10시경 바르바라 부인의 집에 리프친의 하녀인 아가피아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녀는 30살 남짓한 활달하고 원기가 왕성하고 양볼이 불구스름한 시골 여자였다. 그녀는 니콜라이 도련님에게 전할 말이 있으니 꼭 도련님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연방 졸라댔다. 니콜라이는 골치가 몹시 아팠지만 나가서 만났다. 바르바라 부인은 용케 이 말을 전하는 자리에 끼었다. 리프친께서 하고 아가피아는 서슴지 않고 짓거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도련님께 건강이 어떠시냐고 안부를 여쭈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리고 간밤에는 어떻게 주무셨고 어제 이후 지금의 기분은 어떠시냐고요. 니콜라이는 희죽 웃었다. 아, 그런가. 고맙다고 전해주렴. 그리고 아가피아, 돌아가거든 주인에게 그가 이 도시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러더라고 말씀드려줘. 거기에 대해서는 주인님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답니다. 하고 아가피아는 한층 더 신이 나서 받아넘겼다. 주인님은 그런 말씀을 도련님한테서 듣지 않고도 그것을 스스로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도련님 또한 그러시기를 바라신다고 했사와요. 저런, 어떻게 그는 내가 내게 할 말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요. 제가 집을 나와서 골목을 거의 빠져나왔을 때 뒤에서 주인님이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쫓아오시는 소리를 들었사와요. 예, 아가피아야. 혹시 그분이 우연히 너에게 너희 주인은 이 도시에서 제일 현명한 분이라고 전해라 하고 말씀하시거든 잊지 말고 꼭 이렇게 말씀드려다오. 그건 스스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그러시기를 바라십니다. 하시더군요. 3. 마침내 현지사와의 응대가 마련되었다. 상냥하고 마음씨 좋은 이반 오시포비치는 돌아오기가 바쁘게 분격한 클럽원들의 진정을 듣게 되었다. 무슨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는 몹시 당황했다. 손님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이 노인네도 역시 이 친척 청년을 다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니콜라이로 하여금 클럽과 모욕을 당한 당사자에게 그들이 만족할 만큼 사과를 시키자
경우에 따라선 용서를 비는 글이라도 쓰게끔 해보자고 결심했다. 그런 다음에는 그를 잘 설득시켜 이탈리아나 어디 외국으로 견문을 넓힐 겸 해서 이 도시를 잠시 떠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가 이번 니콜라이를 맞이하려고 한 홀 안에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준 알로샤 젤라뜨니코프라는 관리인 동시에 지사의 한 집안 식구 같은 남자가 구석 테이블에서 소폭 구로미를 풀고 있었고 그 다음 방 문간에 바로 인접한 창문가에서 그의 친구이자 옛 동료이기도 한 어딘가 다른 곳에서 찾아온 뚱뚱한 대령 한 사람이 골로스 신문을 읽고 있었다. 물론 그 대령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태도였고 이쪽으로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지사는 말을 멀리 돌려서 속삭이는 듯한 어조로 우물쭈물 얘기하기 시작했다. 니콜라이는 친척답지 않게 침착하지 못한 태도로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마치 심한 고통을 참고 있는 듯이 양미간을 모으며 눈을 감은 채 잠자코 얘기를 들었다. 자네는 선량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 니콜라스. 고결한 심정도 가졌지. 하고 노인은 겨우겨우 말문을 열었다. 자네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시종 상류사회에 출입했고 또 여기서도 모범적인 거동을 하여 우리들 모두가 경애에 맞지 않는 자네 모친의 마음을 안심시켜 왔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망측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색채를 띄어가다니. 나는 자네 집안의 친구로서 또 진심으로 자네를 아끼는 노인으로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화를 내어서는 안 돼. 참, 어째서 자네가 사회적인 규칙과 습관을 무시하고 그런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었나? 그런 정신 나간 듯한 당돌한 행위에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었는가? 니콜라스는 괴로운 듯이 초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눈에는 무엇인가 교활하고 사람을 조롱하는 듯한 기색이 감돌았다. 그럼 그 원인을 말씀드리죠. 침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사방을 돌아보면서 지사의 한쪽 귀에다 몸을 굽혔다. 알로샤 젤라뜨니코프는 창문 쪽으로 서너 걸음 다가가고 대령은 골로스를 읽으면서 기침을 했다. 불쌍한 지사는 미혹하게도 성급하게 귀를 내밀었다. 그는 극도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 어느 점에선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 일어났다. 노인은 뜻밖에도 니콜라스가 무슨 재미있는 비밀을 속삭여 주려니 했는데 귀 위쪽을 이빨로 꽉 물고 지그시 깨무는 것을 깨달았다.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니콜라스, 이게 대체 무슨 장난인가? 제 목소리 같지 않은 소리로 그는 허겁지겁 기계적으로 내뱉었다. 알로샤와 대령은 아직 기미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두 사람 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므로 아마 주객은 무슨 귓속말을 하고 있거니 믿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노인의 무서운 우거지상을 발견하고 두 사람은 불안해했다. 그들은 당장 뛰어가 거들어야 할지 아니면 아직도 기다려야 할지 몰라서 서로 눈만 마주 쳐다보고 멀거니 서 있었다. 니콜라스는 이것을 눈치챘음인지 좀 더 아프게 깨물었다. 가련한 희생자는 또다시 신음했다. 어이, 장난은 제발 그만두게. 아마 1초만 더 계속되었더라도 이 불쌍한 노인은 놀란 나머지 그만 죽어버렸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무례한도 노인을 불쌍하게 여겼음인지 물었던 귀를 놓아주었다. 이 죽는 듯한 뜻하지 않았던 공포가 거의 1분간이나 계속되었으므로 귀를 놓아주자 노인은 그만 어떤 발작을 일으켰다. 반시간 후 니콜라스는 포박되어 영창으로 호송되었다. 그리고 독방에 감금되어 그 입구에는 특별 보초가 딸리게 되었다. 이것은 준엄한 처지였지만 유순한 우리 장관도 이번만은 여간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체의 책임, 바르바라 부인에 대한 책임까지도 한 몸에 받아들이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황급히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지사관저로 달려갔을 때 그는 현관 입구에서 면회를 거절하고 말았다. 이것은 마을 전체를 경악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부인은 마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물러나와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하지만 마침내 모든 것은 해결되고 말았다.
그것은 새벽 2시경이었다. 여태껏 아주 조용히 잠자고 있던 수인이 갑자기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감방문을 두들겨 대더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힘으로 감방 창살을 뽑아내고 유리창을 때려 부셔 자기 손에 상처를 입혔다. 감시하던 장교가 이 난폭한 광인을 묶기 위해 열쇠를 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서 감방문을 열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심한 정신성의 열병에 걸려 있음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곧 집의 어머니에게로 보내졌다. 모든 것은 단번에 밝혀지고 말았다. 마을의 의사 3사람이 다 이 병자는 사흘 전에도 이런 열에 뜬 선망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겉으로는 자의식도 교지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이성도 의지도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에 의해 증명되었다. 이렇게 해서 일은 리프친이 미리 짐작했던 대로 된 셈이다. 지사는 섬세하게도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으므로 몹시 당황해했다. 그러나 여기에 흥미있는 것은 니콜라이는 온전한 판단 속에서도 온갖 미치광이 짓을 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점이다. 클럽의 친구들도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이 일대 사실을 간과하고 그 기괴한 일에 대한 유일한 설명을 간파하지 못했는지 매우 의아해했고 또 부끄러워했다. 물론 회의론자들도 나타났으나 그들의 주장은 오래가지 않았다. 니콜라스는 꼬박 2달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 모스크바로부터 입회 진단을 위하여 이름 있는 의사가 초빙되어 왔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바르바라 부인한테로 병문안을 드리러 왔다. 부인은 노여움을 풀었다. 봄도 가까워졌을 무렵 니콜라스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이탈리아에라도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어머니의 제안에 그가 한마디의 항의도 없이 선뜻 승낙하자 어머니는 이 기회에 우리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필요한 곳에서는 가능하다면 사과라도 하라고 열심히 그에게 간청했다. 니콜라스는 흔쾌히 승낙했다. 클럽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표트루 가가노프와 극히 델리키트한 대담을 한 결과 당사자도 몹시 흡족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사차 방문을 다닐 때 니콜라스는 아주 진지한 태도였으며 좀 침울해 보였을 따름이었다. 사람들은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왜 그런지 쭈뼛쭈뼛하여 그의 이탈리아 여행을 은근히 기뻐하는 눈치였다. 지사인 이반 오시포비치는 눈물까지 흘렸지만 웬일인지 마지막 헤어질 순간까지도 그를 포옹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모양이다. 사실 우리들 몇몇은 어디까지나 저런 악당 녀석이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려 든 게지 뭐야. 병이라니 그런 것도 있음직하지 하고 믿고 있었다. 그는 리프친한테도 인사차 찾아갔다. 듣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하고 그는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내가 말할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아가피아에게 그런 대답을 보내주었소? 아, 그건 말이죠. 리프친은 웃었다. 제 자신도 당신을 현명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당신이 대답하실 말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묘하게도 맞아떨어졌군요. 그렇지만 실례지만 당신이 아가피아를 보낼 때 나를 실성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겁니까?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사리에 밝은 분이라고 생각했었죠. 다만 당신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내가 믿는 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도 그때 제가 할 말을 금세 짐작하고 아가피아를 통하여 제가 현명한 자라는 특허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건 당신이 약간 잘못하셨소. 나는 정말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니콜라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아하 하고 그는 소리쳤다. 그래. 정말 당신은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덤벼들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요. 그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죠? 리프치는 갈고리 같은 입모양을 한 채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니콜라이의 얼굴은 약간 창백해졌다. 어쨌든 당신은 매사에 재미있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구려. 하고 니콜라이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가피아에 대한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아가피아를 나에게 보낸 건 물론 나한테 추태를 부리게 할 셈이었죠.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결투를 신청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참 그렇군. 하긴 당신이 결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군. 뭐 그렇게 프랑스풍을 읊을 건 없지 않습니까? 리프치는 다시 갈고리 모양으로 입을 삐뚤음하게 했다. 국민성을 주장하는 겁니까? 리프치는 점점 더 입을 일그러뜨렸다. 이건 또 묘한 게 있군. 하고 니콜라이는 소리 질렀다. 책상 위 제일 눈에 잘 갈 만한 곳에 콘시데란에 져서 한 권이 놓여 있는 것이 문득 눈에 띄었던 것이다. 당신은 프리의 신봉주의자가 아닌가요? 참 근사하군. 하지만 이것도 역시 프랑스어의 번역이 아닙니까? 하고 그는 손가락으로 책을 톡톡 두드리면서 가볍게 물었다. 아니, 이건 프랑스어에서 번역한 건 아닙니다. 리프치는 흉포해지기까지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것은 전 세계 인류의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냥 불어에서 옮긴 게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 인류의 사회적 공화해조의 나라의 언어에서 번역한 겁니다. 바로 한 가지에서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제기랄, 그런 언어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요? 니콜라이는 연방 웃어댔다. 때로는 하찮은 일이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주의를 끄는 법이다. 스타브로긴에 대한 중대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겠지만 지금은 진기한 얘기로 잠시 이것만 말해두기로 하겠다. 그가 마을 체제 중에 얻은 인상 가운데 가장 깊이 기억에 생생한 것은 이 추악하고 졸렬한 관청관리의 모습이었다. 가정에서는 샘 많고 횡포한 폭군으로 식사 때 남은 찌꺼기와 타다 남은 초도마까지 벽장 속에 넣고 잠가두는 지독한 노랭이인 데다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회조화의 맹신자로서 밤마다 미래의 팔란스제르의 공상을 그리며 환희에 도취하고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현에서도 실현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존재만큼이나 굳게 믿고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 공산단의 실현지는 자기가 고린내 나는 돈을 푼푼히 모아 누추한 집 한 칸을 마련한 고장이며 지창금을 노리고 두 번째로 장가를 든 마을이었다는 점이다. 전 세계 인류의 사회적 공산해조의 나라의 주인과 비슷한 사람은 사방 백페르스타 안의 당사자인 그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지 않은 고장이었다. 이런 작자들이 왜 생겨났는지 통 납득이 가지 않아. 하고 니콜라이는 가끔 이 엉뚱한 프리의 리스트를 상기하며 의아하게 생각하곤 했다. 우리 왕자는 3년 남짓하게 여행을 계속했으므로 마을에서는 거의 그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통해 쉴 새 없이 그의 동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유럽의 전 지역을 일주하고는 이집트에도 가보았으며 예루살렘에도 들른 적이 있었고 그런 후에는 어떤 아이슬란드의 학술조사단에 참가하여 실제로 아이슬란드에도 갔었다고 했다. 또 한겨울 동안 독일의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들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그는 어머니에게 좀처럼 편지를 쓰지 않았다. 반년에 한 장이 고작이었고 그보다 적을 때도 있었지만 바르바라 부인은 화를 내지도 않았고 원망스러워하지도 않았다. 아들과의 관계를 한번 그렇다고 마음먹은 그녀는 불평 없이 충심으로 아들을 대했고 더없이 귀중한 니코라스를 그리워하면서 줄곧 공상에 잠겨 있었다. 그러한 자기의 공상이며 애수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조차도 약간 멀리하려는 듯이 보였다. 부인은 혼자 무슨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전보다 더 인색해졌다. 그리고 점점 저축주의로 기울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카드놀이를 해서 지면 사정없이 그를 꾸짖고 화를 냈다. 마침내 금년 4월에 접어들어 그녀는 파리에 있는 중마고우인 프라스코비아 이바노브나 드로즈도바야 장군 부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바르바라 부인은 벌써 8년째 이 사람과는 만난 적도 없으며 편지 왕래도 한 적이 없었다. 그 편지에는 니콜라이가 자기 일가와 몹시 친하게 지내며 특히 외동딸 리자와는 사이가 좋아 여름에는 그들 모녀와 더불어 스위스의 산악지방 베른의 몬트리오로 떠날 예정이라는 것과 게다가 K 백작의 가정에서도 마치 친자식 같은 대우를 받아서 거의 백작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K 백작은 파리의 체제 중인 빼제르부르크의 유력자이다.
이 짧은 편지에는 위에 적은 내용 이외에는 아무런 추론도 제의도 없었으나 그 숨겨진 목적은 명백한 바가 있었다. 바르바라 부인은 길게 생각지 않고 당장 결단을 내려 자기의 양녀인 다시아를 데리고 4월 중순경 파리를 거쳐 다시 스위스로 갔다. 7월이 되어 부인은 다시아를 드로주도바 모녀에게 남겨둔 채 단신으로 마을에 돌아왔다. 부인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드로주도바 모녀도 8월 하순에는 이곳으로 올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드로주도프네도 우리 현의 지주였으나 바르바라 부인의 친구이자 그 남편의 옛 동료인 드로주도프 장군의 근무 부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훌륭한 영지를 보살필 틈이 없었다. 작년에 장군이 별세하자 드로주도바야 부인은 슬픔을 참을 길 없어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떠났었다. 무엇보다도 포도요법을 시험해 볼 작정으로 장소는 산악지방 베르네 몬트리오, 시기는 여름의 후반기라는 계획이었다. 조국에 돌아오면 아주 우리 현에서 영주할 예정이었다. 마을에는 벌써 몇 년째 비워둔 채로 내버려 두고 창문에 못질을 해둔 커다란 저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일가는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첫 결혼에서 뚜신 부인으로 통하던 프라스코비아 부인은 기숙학교 시절의 친구 바르바라 부인과 나란히 전대의 호상의 딸로서 막대한 지참금을 가지고 출가했던 것이다. 퇴역 기병대위인 뚜신 자신도 그만한 재산이 있었거니와 상당한 재능도 가졌던 사내였다. 그는 죽기에 앞서 7살 된 자기의 외딸 리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겨주도록 유언했다. 지금 22살이 된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에게는 자기 혼자의 목만 해도 2만 루블을 헤아리는 재산이 있었다. 더구나 제2의 결혼에서 자식을 갖지 못한 어머니가 작고한다면 마땅히 그녀의 차지가 될 막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못 된다. 바르바라 부인은 이번 여행에 아주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자기 생각에는 드로주도바야 부인과 10분 원만하게 이야기가 된 모양이었다. 부인은 여행에서 돌아오자 곧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게다가 부인은 그를 상대로 제법 오래 진정을 토로하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일은 오랫동안 없던 일이었다. 우라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냈다. 그는 진정으로 즐거웠다. 친구와 헤어져 있는 동안 아주 우울한 시간만 보냈기 때문에 더욱 즐거웠다. 부인은 외국으로 떠날 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 아낙네처럼 말이 해픈 영감에게 이런 방구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 그가 아무데나 불고 다닐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으리라. 뿐만 아니라 당시 갑작스럽게 밝혀진 카드놀이로 인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막대한 빚에 대하여 부인은 몹시 책망한 일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인은 스위스에 있을 적부터 돌아가면 너무 지나치게 등한시했던 친구에게 보답해 줘야겠군. 여태껏 너무 엄하게만 대해왔으니까 하고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 갑작스럽고도 비밀리에 이루어진 부인의 출발은 겁 많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가슴을 몹시 위협하고 괴롭혔던 모양이었다. 게다가 일부러 노린 듯이 다른 골칫거리가 일시에 일어났다. 그는 훨씬 전부터 무척 많은 채무로 고통을 받아왔었는데 바르바라 부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 일 이외에도 우리의 선량한 이반 오시포비치가 이 현의 지사로 근무하는 것도 금년 5월까지로 마침내 전속명령이 내렸다. 더욱이 그곳에도 다소의 불쾌한 일이 부수되어 있었던 것이다. 부인이 없는 동안 신임 장관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폰 렘프케가 뛰어들어왔고 여기에 장단을 맞추어 바르바라 부인에 대한 사교계 전체의 태도, 따라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적어도 그는 벌써 몇 가지 귀중한 그러나 불쾌하기 이를 데 없는 관찰을 하여 바르바라 부인의 부재 중 혼자서 몹시 겁이 났었던 눈치였다. 그는 벌써 누가 신 지사에게 자기를 위험인물이라고 밀고 하지 않았나 해서 끙끙 앓고 있었다. 또 일부 기부인들이 바르바라 부인을 방문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앞으로 올 지사 부인에 대해서는 듣기에 좀 거만한 여자라지만 그 대신 진짜 기부인이어서 저 불쌍한 바르바라 부인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들 되풀이해서 떠들어댔다.
사람들은 또 어디서 주워들은 소린지 이런 점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즉 새 지사 부인과 바르바라 부인은 언젠가 사교계에서 만난 일이 있었는데 서로 앙심을 품고 헤어졌다. 그래서 폰 램프게 부인의 이름만 들어도 바르바라 부인은 병적인 인상을 받는다는 얘기였다. 이곳 부인네들의 공론과 사교계의 동향을 듣고 난 바르바라 부인이 자신만만한 얼굴 표정을 짓고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보자 한풀 꺾였던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마음도 되살아난 듯이 단번에 명랑해졌다. 일종의 특별하고 잠옷 즐거운 기분으로 상대방의 비위를 살살 맞추는 유머를 섞어가면서 그는 부인에게 신지사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훌륭한 친구여. 당신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하고 그는 아양을 섞어 멋지게 말끝을 길게 끌며 말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러시아의 행정관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행정관, 즉 새로 제조되고 새로 부임된 이런 행정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은 말할 나이도 없이 알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이 행정적 감흥이 의미하는 바를 실제로 깨달을 수 있을는지요? 요거 참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행정적 감흥?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선 요컨대 말이죠. 가령 어떤 보잘것없는 구질구질한 자를 어느 하찮은 역에 앉혀놓고 기차표를 팔도록 해보십시오. 당장에 그 자는 주피터나 된 듯이 우쭐거리며 자기 권력을 과시하려고 표를 사러 오는 사람들을 내려다 볼 것입니다. 두고 봐라. 나는 자네에게 내 권력을 과시해주마. 기분이 이 정도에 달하면 대개가 행정적 감흥에까지 도달한 셈이지요. 간단히 말하면 나는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어느 러시아 교회에서 한 사람의 하급 승려가 말입니다. 어떤 훌륭한 영국인 가족을 교회로부터 내쫓았답니다. 문자 그대로 축출한 거죠. 그 훌륭한 부인들을 사순제의 기도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말입니다. 당신은 욥기 속에 있는 성가를 아십니까? 더욱이 그 구실이란 외국인 따위가 러시아 교회 안에서 서성거리는 것은 난잡한 일이니까 꼭 정해놓은 시간에 오라는 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침내는 기절까지 하게 법석을 피웠죠. 이 하급 승려는 행정적 발작의 감흥에 끌리어 자기의 권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폰 램프께는 지금 현내를 시찰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 사내는 정교를 믿고 있는 러시아 태생의 독일인입니다. 그는 40대의 뛰어난 미남자랄 수도 있죠. 뭐라고요? 어떤 점에서 당신은 그를 미남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눈은 양의 눈을 닮았을 텐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부인네들의 의견에 양보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다른 얘기를 합시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제발. 그런데 참, 당신은 빨간 넥타이를 매셨군요. 오래전부터 매셨나요? 이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운동은 하고 있나요? 의사의 지시대로 매일 6베르스타씩 산책을 하고 있어요. 아니, 늘 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스위스에 있을 때 벌써 짐작했어요. 하고 부인은 뽀르퉁에서 소리쳤다. 이제 당신은 6베르스타가 아니라 12베르스타씩 걸으세요. 당신은 정말 무섭게도 게을러졌어요. 아주 무섭게. 당신은 늙은 게 아니라 시들어버린 거예요. 아까 당신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었다니까요. 빨간 넥타이를 메고는 있지만 빨간색이라니 무슨 뜻이죠? 자, 폰 램프게의 얘기를 계속해 주세요. 정말 뭐 얘기할 게 있다면. 그리고 부탁이지만 어느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끝내줘요. 난 피곤하니까. 간단히 말해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40대에 왔어야 처음으로 행정관의 첫 무대를 밟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하찮은 곳에서 꾸벅거리다가 갑자기 굴러들어온 마누라거나 혹은 그가 무던히 고생한 덕분으로 겨우 사람들 축에 끼게 된 그런 위인이란 것입니다. 지금 순찰 중입니다만 다시 말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 사람이 부임하기가 바쁘게 내게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유혹자라든가 이 지방 무신론의 온상이라든가 하는 그런 수작을 그의 귀에다가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금방 조사를 시작했지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고 말고요. 나는 대비책을 강구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고해 바치기를 당신이 이현을 지배해 왔다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앞으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 사내가 언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했어요. 네, 그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오만한 태도도 그의 마누라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8월 말경 빼제르부르크에서 곧장 이리로 온다나요. 외국에서겠죠. 우린 거기서 만났어요. 정말입니까? 파리에서도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만났어요. 그 여자는 드로즈도프 집안의 친척이에요. 친척?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일치로군요. 그 여자는 공명심이 강하고 교분이 두터운 사람들을 상당히 가졌다던데요. 거짓말이에요. 모두 시시한 사람들 뿐이죠. 45살이 될 때까지는 피천 한 입 없는 노처녀로 어물거리고 있더니 지금은 저 폰 램프깨를 잡아서 설치고 있는 게지 뭐예요. 물론 그 여자의 목적은 남편을 사람들과 교분이 작게 하여 출세시키는 데 있어요. 둘 다 권변의 모략이 대단하지요. 남편보다 2살 위라지요. 5살 위예요. 그 어머니는 모스크바에 있을 때 우리 집 문턱에서 꼬리를 살살 흔들어댔죠. 스타브로긴 장군이 살아계실 땐 마치 동량을 구하듯이 나에게 제발 우리 집 무도회에 초대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답니다. 그 여자는 춤도 추지 않고 파리 같은 터키 구스를 이마에 붙인 채 밤새도록 한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있곤 했죠. 그래서 내가 하도 보기에 딱해서 새벽 2시가 넘어선가 파트너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때 그 여자는 벌써 26살이었는데도 여전히 계집애들처럼 소매가 짧은 옷을 입고 이리저리 끌려 돌아다녔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출입시키는 게 꺼림칙해졌을 정도였죠. 그 파리 같은 터키 구슬이 이마에 붙어있는 꼴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군요. 그런데 말이죠. 나는 여기 오자마자 곧장 술책에 빠졌답니다. 지금 드로즈도바의 편지를 읽어서 알 테지만 그보다 더 분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알아냈다고 보겠어요? 이 바보 같은 드로즈도바는 갑자기 왜 왔느냐는 듯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좀 상상해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 램프깨의 마누라가 잔재주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겐 저의 사촌 되는 사람도 붙어 있더군요. 드로즈도프 영감의 조카뻘 되는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환해졌어요. 물론 나는 단숨에 사태를 바꿔놓았죠. 그리고 드로즈도바도 다시 내 편이 되었지만 이건 술책이었어요. 더할 수 없는 술책 말이에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 강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오, 당신은 비스마르크입니다. 내가 뭐 비스마르크 따위는 아니지만 허위와 우직은 만나는 족족 알아낼 능력이야 있죠. 램프깨 옆였네. 이건 허위. 드로즈도바는 우직. 나는 드로즈도바처럼 멍청한 옆편네는 정말 만나본 적이 드물어요. 게다가 2 다리는 퉁퉁 부었고 덩달아서 사람이 너무 좋거든요. 마음 좋은 바보보다 더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심술 굳은 바보가 있죠. 나의 선량한 친구요. 심술 굳은 바보가 훨씬 더 바보입니다. 라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이의를 내세웠다. 그 말도 아마 옳을지 몰라요. 당신은 리자를 기억하고 있어요. 귀여운 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아니라 어엿한 여자예요. 뚜렷한 개성도 지녔고요. 그 애는 고결한 정열이 있더군요. 그 애가 바보 같은 그 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촌 때문에 하마터면 소동이 날 뻔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촌은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에게 무슨 친척벌이 되지는 않아요. 무슨 관계라도. 들어보세요. 그 젊은 장교는 몹시 입이 무겁고 겸손한 사람이랍니다. 난 항상 사물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싶어요. 내가 보기엔 그는 이 모든 술책에 반대하고 아무 일도 하려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잔꾀를 부리는 건 램프깨 옆편네 혼자뿐인 것 같았어요. 그 장교는 니코라스를 몹시 존경하고 있었죠. 당신은 모든 일이 리자에게 달려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지만 내가 돌아올 즈음에는 그 애와 니코라스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니콜라스 자신도 11월에는 꼭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러고 보면 램프깨 옆편네 혼자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드로즈도바는 장님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게 틀림없어요. 그이는 당돌하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건 모두 환상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여자 면전에서 당신은 바보요 하고 대답해줬죠. 난 최후의 심판 날에라도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어요. 참말이지 니콜라스가 때가 올 때까지 내버려 두어 달라고 부탁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거짓투성이 여편네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는 니콜라스의 손을 빌어서 K백작 집안과 가까워질 생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 모자를 이간시키려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리자가 우리 편이고 프라스코비아와는 원만한 협의가 됐죠. 당신은 저 까르마지노프가 그 여자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뭐요? 폰 램프게 부인의 친척이라고요? 그럼요. 그 여자와는 먼 친척이 되죠. 소설가 까르마지노프 말씀이죠. 그렇다니까요. 작가랍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물론 그는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어요. 꽤 거만을 떠는 사람이죠. 램프게 부인은 그를 데리고 오기로 되어 있어요. 아마 지금쯤은 거기서 두 사람이 붙어 돌아다닐 거예요. 이번에 그 여자는 여기서 무슨 문학회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이더군요. 그런데 그 사나이는 한 달 예정으로 와서 여기 남아있는 영지를 마저 팔아 없앨 작정이랍니다. 내가 스위스에 있을 때 하마터면 그 작자와 만날 뻔해서 매우 마음이 쓰이지 않겠어요? 그쪽에서 먼저 나를 알아보고 있을 걸로 생각해요. 옛날에는 내게 편지를 띄우기도 했고 집에 놀러 오기도 했죠. 참, 그런데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당신도 좀 옷차림을 더 산뜻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당신은 하루하루 점점 단정치 못해지고 있지 뭐예요. 아, 정말 당신은 골칫덩어리야.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었죠? 나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전히 친구 타령이고 여전히 술 타령이고 클럽에서 카드놀이나 하고 무신론이 어쩌니 입방아만 찍고 하는 거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난 무신론자란 세평엔 아예 질색이에요. 나는 당신이 무신론자라는 소리를 듣는 걸 원치 않아요. 지금은 특히 더 그래요. 나는 이전부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따위 것은 모두 알맹이 없는 수다스러운 잡담에 불과하니 말입니다. 결국 언젠가 한 번은 꼭 얘기해 두겠다고 마음먹었기에 내친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친애하는, 들어보세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당신은 학식 면에서 보면 나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나는 이곳으로 오면서 줄곧 당신 일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죠. 어떤 결론입니까? 말하자면 세상엔 당신과 나만이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민하고도 적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현명한 사람들이 있지요. 즉 우리보다 더 정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고 결국 우리도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선량한 친구여. 나에게 가령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대로의 전 인류의 공통된 영구적이며 자유로운 최고 양심의 권리를 가진 게 아닐까요? 내가 원한다면 나는 위선자나 광신도가 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연히 나는 세기의 종말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겠지요. 항상 도리보다는 떠벌이 중이 더 많은 법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하는 바죠. 뭐라고 했죠? 내 말은 인간은 항상 자기의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만은 없는 법이다. 그리고 이 말에 동의한다고. 그건 당신 말이 아님이 분명해요.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말입니까?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 왜 당신은 좀 그렇게 간결하고도 꼭 알맞는 말을 쓰지 못하고 항상 기다랗게 늘어만 놓는 거죠? 이런 말은 아까 당신이 말한 행정적 감흥이니 하는 얼마나 귀에 쏙 들어오는 진정 친애하는 벗이요. 참말입니다. 도대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첫째로 나는 어디로 보나 파스칼이 아닌데다가 둘째로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란 제 나라 말로 뭐 하나 제대로 맞게 얘기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뭐 신통한 말 한마디도 한 게 없으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당신은 회화를 위한 준비로 그런 말들을 기록했다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아참,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의논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진심으로. 더없이 친애하는 벗이요. 이제 저 램브겐이 까르마지노프니 하는 패들이 오면 말이죠. 당신은 정말 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나는 그들이 당신에게 존경심을 품도록 하고 싶어요. 그들은 당신이 손가락 하나, 아니 새끼손가락 하나만큼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하고 계신 꼴이 뭡니까? 그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겠어요? 고결한 삶을 영위한다는 증명으로서 시대의 풍조에 역행하기까지 하면서도 당신은 인간의 모범이 되는 생활은 하려 들지 않고 점점 늙어빠져 시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밤낮 너절한 패들과 어울려서 어처구니 없는 버릇만 들어가고 술과 카드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지 뭡니까? 모두들 다투어 글을 써내는 이때 밤낮 그 볼드 코코 하나에만 매달려서 읽고 있지 않아요. 당신의 시간은 한담 때문에 완전히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막역한 사이인 저 너절한 리프친 같은 무례함과 어울려 지내다니 글쎄 있을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왜 그가 나와 막역한 사이라고 하십니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머뭇머뭇 항변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죠? 바르바라 부인은 매섭게 다그쳐 물었다. 그는 당신을 한없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머니의 유산을 받으려고 시시로 갔어요. 그는 그저 돈 받는 일만 하는 것 같군요. 그런데 샤토프는 뭐래요? 여전한가요? 흥분파이지만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 샤토프를 정말 참을 수 없어요. 그 사내는 심술궂은 데다가 열심히 제 생각만 하거든요. 다리아 파블로브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요? 다샤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의 생각을 하셨나요? 바르바라 부인은 이상하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잘 있죠. 드로즈도프네 집에 두고 왔어요. 나는 스위스에서 당신 아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고 나쁜 소리더군요. 오, 그건 대먹지 않은 얘기입니다. 나의 선량한 친구요. 난 그 얘기를 하려고 쭉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좀 쉬게 내버려 둬 주세요. 이젠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 얘기 따윈 얼마든지 나중에 할 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얘기라면 참 당신은 웃을 때 침이 튀기는군요. 정말 찌그러졌어. 그리고 당신이 웃는 모습도 아주 묘해졌고. 저런, 정말 당신은 나쁜 버릇이 생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카르마지노프도 당신을 방문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두들 그 꼴을 보고 좋아들 하는 판인데. 당신은 이제 껍질을 벗고 말았어요. 자, 이제 되었어요. 너무 짓거렸군. 이제는 신뢰를 허락해 주십사 해도 무방할 것 같군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허락을 했다. 그러나 부인 곁을 물러나온 그의 모습은 무척 어리벙벙했다.